강원도 고성의 거진항은 우리나라의 대로 가장 유명한 포구입니다. 그런데 이 거진항 포구에 이상한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살아있는 명태를 찾는다는 포스터. 동해 앞바다에 명태가 자취를 감추자 수산과학원에서 명태 친어를 찾아 양식을 하기 위해 포스터를 붙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도 환영하죠. 명태 치를 방류한다고 봐주면 좋죠. 근데 그게 명태가 구하기 힘들어요, 구하기가. 명태 알아가 그 어종이 있어요. 어미가 있었는데 어미가 없죠. 잡을 수가 없으니까. 국민 생선으로 불리며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을 지켜왔던 명태. 특히 싱싱한 생태를 넣고 끓인 생태탕은 얼큰한 속 풀어주는 해장국으로 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동해안 명태로 끓인 생태탕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한때 몰려드는 명태들로 풍성했던 동해바다. 그러나 지금은 단 한 마리의 명태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타임지는 올 7월 생선의 미래를 예측하면서 더 이상 양식의 효용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양식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산 양식은 인류의 미래 식량을 확보할 최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1년 6월 3일) 새벽바다가 갑자기 부산스러워졌습니다. 밀려든 고등어떼와 맞닥뜨린 것입니다. 봄철은 산란기에 접어든 고등어를 잡지 못하게 하는 금어기입니다. 금어기가 풀리자마자 나온 조업에서 큰 고등어떼와 만났으니 그야말로 횡재입니다. 다행히 올해는 고등어 작황이 좋은 편입니다. 작년에는 고등어가 거의 잡히지 않아 조업을 나와도 고등어 구경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고등어 조업이 시작되면서 부산 공동어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밤새 조업한 고등어를 분류해 경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암호 같은 수신호들이 오고 가는 치열한 경매. 전국에서 모여든 경매사들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고등어를 확보하는 일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져 갑니다. 예, 원하는 물건을 못 샀습니다. 단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지금 단가가 예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 한 40~50% 올라가지고 단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못 샀습니다. 최근 들어 고등어 물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잡은 고등어는 15만 톤 정도였지만 고등어 소비는 2배 이상인 30만 톤에 달했습니다. 고등어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지면서 고등어 양식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15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만나는 가두리. 바로 이곳에 고등어가 자라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먼저 고등어 양식을 시도한 홍성남 씨는 우연한 계기에 고등어 양식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초창기에는 우리가 참돔을 길렀는데 이 참돔 가두리에 이제 크릴 사료를 뿌리면은 고등어 떼들이 아주 액티브하게 막 몰려왔습니다. 그래 그 모양이 하도 탐스러워서 우리가 고등어를 소량을 잡아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고등어를 한번 대량으로 양식을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또 힌트를 얻었죠. 고등어가 자라는 곳은 가로 25m, 세로 15m에 달하는 큰 가두리입니다. 봄철에 이 가두리에 어린 고등어를 넣어서 성어가 될 때까지 키우는 것이 고등어 양식의 방법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60만 마리의 고등어를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 시도한 일이니만큼 고등어 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폐사율이 70%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고등어에게 가장 알맞은 환경과 사료를 찾아낸 지금은 생존율이 70%를 넘습니다. 가두리 안에 먹이를 던지자 고등어들이 맹렬한 기세로 달려듭니다. 이거는 먹이를 찾아서 회유를 하는 고기니까 고기가 보일 때는 이렇게 막 아주 맹렬하게 덤벼들어서 먹고 또 먹이를 못 찾으면 며칠씩 굶어야 되고 하는 자기들 생존 특성상 이렇게 맹렬하게 덤빕니다. 먹이를 보면요. 가두리안 고등어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활동성이 많은 고등어들은 가두리 안에서도 빠르게 움직여 다닙니다. 봄철 150g 남짓인 고등어를 잡아 12월까지 키우면 400g까지 자라 상품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양식까지 하고 있지만 고등어 물량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6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 대형화되고 또 선박 허가 척수도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고등어가 많이 잡히게 됐는데 많이 잡히니까 수요 공급에 따라서 과잉 공급이니까 아주 쌀고 흔한 생선으로 다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또 고등어 자원도 많이 줄었죠. 그리고 또 고등어에 대한 인식도 어떤 영양학적인 가치라든가 맛이라든가 또 인식도 많이 늘어나고 해가지고 지금은 고등어가 아주 부족한 상태죠. 우리나라에서 연간 한 30만 톤 정도 소비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은 지금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등어가 앞으로 해가 갈수록 아주 귀한 고기로 대접을 받게 될 겁니다. 고등어가 갈수록 귀한 생선이 되면서 고등어에 대한 대접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내에 있는 한 횟집에 활어차가 도착합니다. 활어차에 실린 것은 바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온 살아있는 고등어들입니다. 횟감으로 이용하기 위해 산채로 운송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어를 가게로 옮기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계단을 통해 고등어를 옮기지 않고 뜰채를 이용해 창문으로 옮깁니다. 마치 긴박한 작전을 연상시키듯 빠르게 진행되는 고등어 수송 작전.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요? 고등어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수족관에 넣어야 많이 안 느끼고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오랜 세월 우리 밥상에 가장 친숙한 반찬으로 올랐던 고등어. 그런데 이제 고등어를 비싼 회로 즐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 자연산 고등어는 성질이 급해 바다를 떠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산지가 아닌 곳에서는 회로 먹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양식 고등어는 좁은 수조차 안에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 비로소 고등어 회가 보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약간 고소하고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좀 담백한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 전국에 고등어 횟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고등어 양식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풍속도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치어를 잡아 양식을 하는 현재의 고등어 양식 방법은 양식의 완전한 성공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때문에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고등어 알을 받아서 고등어를 키우는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꾸준히 도전해 왔습니다. 완전 양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묘 생산, 어미 고등어의 알을 받는 것입니다. 고등어 수준난 생산을 위해서 지금 성호르몬을 주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호르몬을 주사해야 수정란을 생산합니다. 예, 일반적으로는 그 다른 어종과는 달라서 자연 사냥이 되지 않습니다. 호르몬 주사를 하지 않고는 그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호르몬 주사는 놓는 시기가 있습니다. 5, 6월 고등어 산란기에 호르몬 주사를 놓고 36시간 정도가 지나면 고등어가 산란을 합니다. 마취작이거나 주사 작업하면 이렇게 죽어나오는 게 생깁니다. 스트레스에 민감한 고등어는 약간의 자극에도 쉽게 죽어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지나 고등어가 산란을 하면 수정란은 물 위에 뜨게 되고 이 수정란은 수조 안의 관을 통해 바깥의 통으로 모여집니다. 이렇게 모아진 물을 거르면 고등어의 수정란이 모이게 되고 이 수정란을 종묘 생산에 이용하게 됩니다. 부화한 지 하루가 지난 고등어 치어의 모습입니다. 크기는 불과 2mm에 불과한데 눈만은 영락없는 어미 고등어를 닮았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지난 2010년 드디어 고등어 완전 양식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양식장에 있는 치어는 그 어미로부터 다시 알을 받은 치어들입니다. 6월 1일 날 그 산란했던 고등어입니다. 거의 한 40일 가까이 됐는데 지금 한 7cm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고등어는 그 30일 정도 키우면은 서울 20도에서 5cm가 나옵니다. 그렇게 빨리 크는 고기는 그 참다랑어하고 고등어밖에 없어요. 같은 고등어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크고 또 대사량도 많고 먹이도 많이 먹는 그런 종입니다. 45일째. 어느새 치어들이 훌쩍 자랐습니다. 치어의 크기가 10cm에서 15cm에 이르면 바다에 있는 가두리로 내서 키워야 합니다. 물론 아직 고등어가 바다에서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긴 해도 고등어 완전 양식 기술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바로 지금 꾸준히 연구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2009년도하고 2010년도 지금부터 2년 동안 고등어가 거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고등어 양식을 하려는 사람들은 많은데 치어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 종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연산이라는 것은 안전적으로 종묘 확보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종묘 생산 기술을 활용해서 인공 종묘 생산을 해야만 그 안정적인 양식과 완전 양식이 가능한 겁니다. 양식은 자연산 어류를 보호하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전국 명태의 70%를 생산하던 강원도 고성의 중심 항구 거진항. 거진항에 명태를 찾는 이런 포스터가 붙을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명태가 1970, 80년대는 굉장히 많이 잡혔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 들어오면서부터 1000톤 미만으로 자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명태를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해서 국산 명태를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걸어서 그게 이제 어미로부터 나오는 알과 정자를 저희들 합부로 하여서 종묘를 만들어서 방류하기 위해서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차가운 편인 동해안은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산란과 치어 성장에 좋은 환경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명태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고 어민들에겐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명태가 올라오던 그야말로 황금어장이었습니다. 동해안에서 잡아올린 명태들이 눈바람을 맞으며 겨우내 말라가던 덕장의 풍경은 동해안의 또 하나의 진풍경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동해안의 명태들이 지금은 왜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춰버린 것일까요? 어로 기술과 대형 선망이 발달하던 70년대부터 명태 어획량은 급격히 늘었습니다. 80년대를 정점으로 줄던 어획량은 최근에는 아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명태가 없어진 것을 생각하면 첫 번째는 이제 나백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노가리하고 하는 치어를 상당히 많이 잡은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전체적으로 또 명태를 어획을 무분별하게 좀 많이 잡았다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가리라는 이 치어를 많이 잡음으로써 이듬해 그 다음에 이제 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박탈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제 명태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나는 걸로 볼 수 있죠. 실제 80년대 당시 어획량을 보면 한 해 잡은 명태의 양이 29만 톤에 달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치어인 노가리의 어획량이 47만 톤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명태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한반도에서 사라진 어종은 비단 명태뿐만이 아닙니다. 남해의 쥐치와 함께 동해안의 명태와 정어리가 완전히 사라진 데 이어 서해안의 조기와 갈치의 어획량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러나 어획량이 이렇게 주는 반면 아이러니하게도 수산물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 추세입니다. 수산물이 건강에 좋은 웰빙 식품으로 각광받으면서 소비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은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또 막 몸이 또 막 비대해지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서 많이 먹어도 부담을 못 느끼고. 시푸드는 그냥 평생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아요. 수산물 소비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 인구 증가율이 2020년까지 뭐 1.1% 미만인데 수산물 소비는 매년 뭐 1.2%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더욱더 수산물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산물 수급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세계는 그 해답을 양식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주최한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해외 공동 협력 세미나에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독일 등 세계 5개국이 참여를 했습니다. The production from fishery is decreasing, but at the same time the demand for aquatic products is increasing. And I think we can only come over this problem by producing more products from aquaculture. As the living standard increase in China, then China start to consume those fish, the seafood they used to export out to the other country to earn the foreign currency.
and now they consume it domestically. So what happened is because of the, and that means the competition now. Before they export just out to get money from overseas, but now if the USA want to import it, you just need to compete it with the domestic consumption in China, and you compete it will be by price. So the anticipation will be this way: the U.S. will no longer to enjoy the low price seafood. 세계가 양식 산업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수산물이 미래 우수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료 대비 성장 효율을 보면 닭의 경우는 1kg 고기를 얻는데 2kg의 사료가 필요하고 돼지의 경우는 3.5kg의 사료가, 소의 경우는 1kg의 고기를 얻는데 5.5kg의 사료가 필요합니다. 반면 물고기는 1.2kg의 사료만으로 1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FAO에서도 최근에는 양식업계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요구를 하고 있냐면 해산어 중에서도 특별히 곡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는 어종들, 그리고 빨리 자랄 수 있는 그런 어종들을 양식해달라. 이것이 전 세계의 우리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여를 양식 쪽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미래의 식량 공급원으로 양식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남부 해안에 위치한 광동성은 중국 안에서도 수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 중에 한 곳입니다. 크기가 웬만한 어린이의 덩치와 맞먹는 이 고기가 이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金边卤蛋268块钱1斤，这条鱼就136斤啊，应该是名贵的，我们大田园的招牌。 이 큰 고기가 하루에 서너 마리씩 팔린다고 하니 이 가게에서 소비되는 수산물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원래는 육고기를 많이 먹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제 성장과 더불어 수산물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都是以海鲜的，人家小大田人吃饭不吃海鲜那白来了，都是真的海鲜来的。 수산물은 중국 중산층의 새로운 외식 메뉴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13억이나 되는 중국의 인구를 고려한다면 중국이 수산물 소비의 블랙홀이 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실제 중국 사람들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을 보면 1980년대에는 4.6kg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에는 38kg에 달해 무려 9배나 증가했습니다. 那需求呢，就讲呢，你原来那个需求量的话呢，就是我们一般产品，对吧？一般产品呢，还有很多老百姓吃不起。别的虾哈，我在讲虾，它是作为一个高档的，那蟹随便呢，大家都可以买，啊。那么这种需求来讲呢，就一些内地的，那也包括那个山区的，他现在多想吃鱼、吃虾，你只要有就行了。 你比如有那个最简单，我们贵州，我们知道是穷地方啊。 중국은 전 세계 수산물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수산물 생산 대국입니다. 이 중에 70%를 양식으로 생산해 세계 각국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광동성만 해도 700만 톤의 수산물 생산량 가운데 77%를 양식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양식의 규모가 실로 엄청납니다. 양식의 비중은 갈수록 늘어나 예전에는 양식을 하지 않던 어종들도 새롭게 양식을 하는 추세입니다. 海水网箱养殖主要是养殖那个名贵的海水鱼类，这海水深海那个网箱养殖那个鱼类，那个跟天然那个鱼那个肉质差不多的所以随着人类的对鱼类的不断需求我们这次必须要大力发展那个网箱养殖就为人类提供了健康、美味、绿色环保的鱼类食品。 광동성의 한 공사 현장.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건물은 대형 수산물 교역센터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수산물 소비가 연간 10%만 증가해도 연간 500만 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양이 더 필요합니다. 이 건물은 중국 내 수산물 소비 증가에 대비해 새롭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这个是我们设定为一个保税仓库，就是国外的海产品呢，它先进到这里的时候，它免了关税，中国呢就是经济发展了以后，人民呢对那个水产品呢的需求量会越来越大，那中国呢养殖可能也不一定能够满足到这个需求，所以我们也从世界各地呢也进口各种海产品。 尤其一些那些名贵的海产品，比如那个澳大利亚那些龙虾，日本一些鲍鱼东南亚一些名贵的鱼类。We correct smaller leptosephali possess. 최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양식업계에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뱀장어 양식입니다. 양식을 할 자연산 실뱀장어 자원이 급격히 줄면서 양식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今東アジアうなぎ資源協議会ESEC というのをやっていますけども、これを 進めて、台湾、中国、韓国、日本のガバメントが集まって日本うなぎをどういうふうにマネージしたらよいか、そういうことを話すことが大事だし、具体的にそういうアクションプランを作って、うなぎを保護する方法を 強調してやっていく、考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まずは一番第一にあります。 세계적으로 볼 때 뱀장어 산지는 4곳 정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세계 야생동물 보호협회의 요청에 따라 2014년부터 유럽산 뱀장어의 어획이 금지됩니다. 그 이유는 1980년대를 기점으로 세계 주요 뱀장어 산지의 생산량이 90% 가까이 줄었고, 특히 유럽산 뱀장어는 거의 멸종 위기에 처하면서 어획 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중국에서 유럽 뱀장어를 약 5, 60톤 정도를 실뱀장어를 수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유럽 실뱀장어를 더 이상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그 파동이 중국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나 대만, 일본에 미쳐서 올해 같은 경우 뱀장어 가격이 한 마리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것도 안 잡히는 것, 그다음에 유럽 거를 실뱀장어를 못 들여오는 것도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신비의 생물로 알려진 뱀장어는 생리가 무척 독특합니다.
해류를 타고 필리핀 인근 마리아나 해구까지 내려가 그곳에서 산란을 하고 부화를 합니다. 부화를 한 실뱀장어가 다시 해류를 타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올라오는 회유성 어종입니다. (4월) 해류를 따라 긴 여행을 한 실뱀장어는 강 하구에 도착합니다. 어부들은 바로 이 시기를 기다려 실뱀장어를 잡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금강 하구와 낙동강 하구에서 봄철에 실뱀장어를 잡습니다. 강바닥 뻘에 섞여 올라온 2cm 남짓의 실뱀장어. 뱀장어 양식은 바로 이 자연산 실뱀장어를 잡아 성어가 될 때까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뱀장어 양식의 70%를 생산하는 전라남도. 모두 280여 가구가 뱀장어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뱀장어를 잡아 1년 정도 키우면 출하가 가능할 정도로 큰 성어로 자랍니다. 어둡고 따뜻한 곳을 좋아하는 장어의 특성상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사료 구입비도 만만치 않지만 무엇보다 뱀장어 양식의 가장 큰 어려움은 실뱀장어를 구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뱀장어 지역 구입값이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실뱀장어 1kg에 1,500만 원, 1,600만 원이 갑니다. 한 마리에 지금 한 3,000원이 좀 훨씬 넘는 꼴이 되죠. 실뱀장어 확보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산과학원에서는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뱀장어를 잡아온 박남용 씨도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 개발팀의 일원입니다. 직접 강에 나가 뱀장어를 잡아서 수산과학원에 보내는 일을 담당하는 박남용 씨는 강에 뱀장어가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실감합니다. 옛날 같으면 일하고 낚시 한 서너 개, 한 5-6개 건너가면 한 발씩 올라오는데 이거 뭐 낚시 맥질이 같은데 이러다 봐. 이날 2시간여 동안 잡은 뱀장어가 고작 2마리. 양식 기술 개발을 위한 친어 확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알을 받는 어미로 사용하는 뱀장어는 적어도 3-4년산 정도는 돼야 합니다. 보통 뱀장어는 1년산 정도가 되면 식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실험용 뱀장어는 따로 오랫동안 키워야 합니다. 성숙된 어미에 배란 유도 호르몬을 주사한 후 15시간 정도가 지나면 배란 타임이 됩니다. 알은 연구원들이 손으로 직접 짜내야 하는데 배란 타임을 제대로 맞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반 어류 같은 경우는 성숙이 되면은 일부 배란된 알들은 그냥 짜면은 그냥 배란돼 나오거든요. 근데 뱀장어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란 타임을 맞추는 게 뱀장어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렵습니다. 뱀장어를 위한 환경으로 특별히 설계된 연구실에는 올해 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인공 부화에 성공한 실뱀장어 자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뱀장어자들이 지금 부화 후 지금 한 45일째 지금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이즈는 평균 한 20mm 정도 되고, 지금 뱀장어의 특유한 어떤 형태인 댄잎 모양의 어떤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뱀장어 자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수산과학원에서는 작년에도 부화에 성공했지만 불과 20일 만에 자어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45일째 생존하고 있지만 앞으로 과연 얼마나 더 생존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일본은 이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을 50년 동안 계속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뱀장어 완전 양식 기술의 개발은 멸종 위기에 처한 자연산 뱀장어를 보존하는 길과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食べるのは養殖のうなぎをメインにして、たまに天然のものを食べる人がいて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なるべく天然のものはそのまま置いて、大事に、保護してですね、地球上にずっとうなぎという種類が残るようにしていきたいなと、そう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で、養殖の方はもうどんどん人間にとって美味しいもの、大病性のあるもの、それから育てやすいもの、成長の良いもの、そんなような特性を備えたものをどんどん育種して進めていけばいいと思いますね。 우리에게 횟감으로 친숙한 넙치, 일명 광어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양식 기술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부터 양식을 시작한 넙치는 넙치 혁명을 이루었다고 평가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그동안 넙치의 양식 기술을 꾸준히 개발해온 육종연구센터는 넙치의 우수 종자 교배를 통해 킹 넙치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0년 개발을 완료한 킹 넙치는 일반 넙치와 비교하면 크기가 2배에 달합니다. 현재 저희 육종 넙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성장은 30% 이상, 그리고 체형이 자연산과 비슷한 넙치가 개발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성장뿐만 아니고 내병성에 강한, 주로 내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이러스, 세균, 그리고 기생충에 대한 내병성입니다. 그 내병성이 강한 육종 넙치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 아마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킹 넙치를 개발하기까지 양식에 관한 모든 기술력이 다 동원이 됐습니다. 전통 육종 기법부터 유전자 추적 시스템을 통해 우수한 종자를 확보하는 첨단 생명공학 기법까지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돼 비로소 새로운 품종 킹 넙치가 탄생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넙치 육종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일본이나 중국 쪽에서 넙치를 육종을 하겠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들은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다시 1세대부터 시작하는 거랑 한 4, 5년 정도 육종이 돼가지고 지금 저희들 거 받아 쓰는 게 더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육종 기술이라는 거는 선점하는 게 선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사 쓰는 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지 굳이 다시 개발해서 한다는 거는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넙치는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겨냥해 시장성을 갖는 어종입니다.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도 고급 품종으로 평가를 받는 어종이어서 현재도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항공수송이 상품 단가를 너무 높이는 문제점으로 제기되면서 대량의 넙치를 싱싱하게 운송할 수 있는 특수 컨테이너 연구에 돌입. 드디어 올해 세계 최초로 수산물 운송 컨테이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이 컨테이너를 통해 미국까지 1차 시범 운송을 한 결과 넙치의 생존율이 95%에 달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 마찬가지 기타 여러 가지 활수산물을 접할 수 있으니까 미국에 있는 횟집이라든가 한인들은 아주 좋아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새로운 미국의 시장이 있는 거는 미국에 중식당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 중국 식당에도 원재료는 이제 활을 씁니다. 활수산물. 그 활수산물 시장이 한인 식당보다 한 10배 이상이 크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을 그렇게 현재 5,000톤 시장을 보고 이렇게 준비하게 됩니다. 컨테이너를 타고 미국으로 가는 넙치는 양식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과 첨단 운송 방법이 결합된 우리나라의 넙치는 노르웨이의 연어처럼 세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표하는 어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생산한 어종이 세계 시장을 누비는 것처럼 이제 양식 산업에는 더 이상 국경의 개념이 없습니다.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 호수는 전체 면적이 부산보다도 큰 필리핀에서 제일 큰 호수입니다. 이곳에는 필리핀의 전통적인 양식장들이 즐비합니다. 이 전통 양식장을 지나가면 꽤 큰 규모의 현대적인 양식장과 만나게 됩니다. 무려 15만 평에 달한다는 이 양식장 입구에서 아주 낯익은 풍경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바로 필리핀 국기와 나란히 한국의 국기가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 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인 김광양 씨. 김광양 씨는 오랜 준비 끝에 드디어 올해 이곳 필리핀에서 양식을 시작했습니다. 약 한 20년 동안의 그 고기를 잡은 셈이죠. 어로만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세계 각 그 연안국들이 자기 자원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의회 쿼타도 줄이고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의회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가 지금은 양식 말고는 어떻게 그 식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잡는 업에서 이제 기르는 업이 사실은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그 업종을 전환한 거라고 봅니다. 이 양식장에는 무려 120만 마리의 밀크피쉬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장이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따로 사료를 주지 않고 고기를 양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서로 엉켜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이 새우도 새우도 막 자라거든요. 민물 새우가 잘 자랍니다. 와, 그래 있네. 이거는. 자이언트 슈림프 유세입니다. 이런 게 여기서 많이 자라거든요. 호수 중간중간에 자연 발생적으로 떠있는 이 불의 옥잠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호수 생태계가 고기들의 천연 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조류거든요. 농도가 지금 아직은 약해가 잘 보이질 않는데 여기 띠가 보이죠? 이 천년 사료죠, 결국. 이게 간단한 계산에도 우리가 이 하루에 지금 1g이 크면 1.2톤이 크고 있는데 여기는 먹이를 주려 하면 4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4.8톤의 먹이가 필요한 거라. 야가
하루에 1g이 흘러 하면. 근데 4.8톤의 먹이를 사람이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 어장이 어떻게 이 자연 발생을 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남조류든지 이런 미생물이 이렇게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이 불애옥잠 결국 워들리리가 하는 역할이 대단하다. 이제 수질 정화도 해주고 미생물도 자라고 해주고 이 호수에는 파라다이스라는 게 바로 이 워터릴리가 하는 역할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양 씨는 호수의 생태계를 더 풍성하게 하고 밀크피쉬의 먹이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한국에서 가져온 김발을 호수 중간에 설치했습니다. 이게 지금 바로 우리나라 김양식하는 원리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 남조류 그다음에 규조류 이게 다 붙지 않습니까? 이게 이 밀크피쉬의 주된 먹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커튼을 친 이유가 이 먹이를 발생을 시기가 여기 지나가는 조류들이 붙어가 와서 먹으라고 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은 이걸 안 했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호수가 워낙 넓어 고기는 잘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면 가끔 물살을 일으키는 고깃대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호수 안에 고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낚시를 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등어나 명태처럼 좋아한다는 국민 생선, 밀크피쉬입니다. 호수에 밀크피쉬 치어를 넣은 것이 지난 6월. 석 달 동안 과연 얼마나 자랐을까요? 무게는 100g, 길이는 22cm입니다. 이게 이제 6월, 7월, 8월 3개월간 큰 겁니다. 예, 4g짜리가 100g이 됐으니까 약 25배를 큰 거죠. 지금 길이가 약 5cm에서 지금 약 2cm로 컸으니까 5cm에서 22cm를 컸고 무게는 약 4, 5g에서 지금 100g. 굉장히 빠른 하여튼 지금 학계에 보고되어 있는 어떤 물고기보다 빨리 성장한다는 거죠. 먹이 없이 그냥 자연에 있는 먹이를 먹고 이렇게 자란다는 거는 좀 상당히 이게 연구할 만한 어종이다. 우리나라가 당장 이걸 연구를 해야 된다. 김광양 씨의 야심찬 시도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밀크피쉬는 어시장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어종입니다. Milkfish, our national fish. Milkfish. 그렇지만 그동안 밀크피쉬를 너무 남획을 해 지금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획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밀크피쉬를 확보하는 길은 오로지 양식밖에 없습니다. 김광양 씨가 경영하는 양식장은 우리나라의 해외 양식기지 1호인 셈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을 비롯한 중국 등 아시아 각국들은 이미 해외 양식장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수산물 자원 확보 전쟁에서 해외 양식기지는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는 원래 체질상 이게 배논성 동물입니다. 즉 육상의 가축 동물과는 다르게 이것은 그 배논성 동물이기 때문에 겨울에 수온이 내려가면은 자기 체온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을 하지 않게 되죠. 우리나라 겨울 같은 환경에서는. 그러나 해외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굉장히 수온이 높습니다. 연중 수온이 높죠. 그러니까 연중 성장을 시킬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식 대상종인데 앞으로의 양식 대상종과 방법은 이제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즉
환경이 오염된다는 것은 고기가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사료가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사료를 주지 않는 양식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적인 그런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천년의 먹이 생물이 풍부한 그런 곳이 해외에 많은 적지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을 선택을 하고 또 그쪽을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홍금어장 바다에서 길어올리던 생선은 오랫동안 우리의 밥상을 풍성하게 하던 고마운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다는 더 이상 풍요로운 밥상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이제 바다가 가진 것을 빼앗기만 하는 잡는 어업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해 기르는 어업, 양식으로의 전환은 내일 우리의 밥상을 지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최소한의 선택입니다.